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세무사로서 사실 강연에 서는 케이스가 많이 제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가서도 좀 과분한 대표라는 직함으로 사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무사이자 그리고 제가 꽤 오래전에 그만뒀었던 이 증권사 매니저로서 한번 이 자리에 섰거든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투자 전문가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저보다 더 세법에 능통하신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 제가 오늘은 깊게 사실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내용 자체를 좀 간단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좀 피상적인 주제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연을 합니다. 그때는 원래 제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강의를 할 때는 녹음이랑 녹화를 제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녹화가 되고 있어서 최대한 좀 제가 우리 혹시 모르는 이 국세청 직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여과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더 적나라하게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1시죠. 예, 10시죠. 예,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이력은 별로 그렇게 공개를 잘 하진 않는데요. 제 이력에서 사실 그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한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죠. 여의도 센터에서 이제 펀드 담당, PB 담당 매니저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 세무법인이라는 그 세무 플랫폼 회사와 같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센터에도 입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운이 좋게 팁스도 선정이 돼서 운이 좋게 좀 잘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제 강의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 30분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개인 사업자 업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상속증여센터를 최근에 오픈을 했고요. 상속증여센터는 자랑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그니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이라는 말을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사기꾼은 아니고 열심히 대표님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잘 뛰고 있는 회사고요. 병행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죠. 그리고 불린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후대에 물려주는 것까지가 우리 386 세대 여러분들의 소임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시기를 지나셨기 때문에 저도 우스갯소리를 저희 엄마한테 그럽니다. 386 세대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아들, 딸들 직업이 없게끔까지 키워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잘 물려줄 수 있고 잘 증여를 할 수 있고 상속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건요, 빨리 증여를 끝내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불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미래에셋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재테크 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주식이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펀드, 채권. 이게 제가 미래에셋 다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 거예요. 왜 주식을 먼저 하시는지, 왜 부동산을 먼저 하시는지, 그 다음에 주식을 하신 다음에 펀드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했듯이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요. 왜냐면 증권 계좌 뜨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식하시면서 돈을 버셨던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게임머니입니다. 한 게임에서 고스톱 치는 돈이랑 똑같은 돈이라고요.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 일을 하면서 실현시켜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미래에셋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지만 정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시면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안 하시면 돼요. 주식을 안 하시면 상위 5%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던 이 곰치라는 분께서 상위 10%를 달성을 하셨어요. 거래 내역도 없고요. 보시면은 매매 금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주식 투자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위 5%입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2억을 투자하시면 돼요. 6개월 만에 버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시대에 따라 가시면서 재테크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때 조선시대거든요. 이때 재테크는 어떻게 할까요? 뭐가 돈이 될까요? 뭐가 이 부를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까요? 예, 노동력이죠.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주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름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땅을 사셔야죠. 그리고 시대가 좀 더 변합니다. 1960년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7080 시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기죠. 대한민국의 황금기. 이때는요, 뭐 저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었지만 최대 이자율이 24%가 됐었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때 뭘 해야 돼요? 예금을 해야죠. 그죠? 이자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개발도상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고 빌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같나요? 이때 뭐가 생겼어요? 이때 부의 재편이 한번 일어납니다. 2차 산업혁명이 생겨나면서요. 부의 재편이 어떻게 일어나면요, 재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벌들을 따라다니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사로 몰리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집값이 같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 주식과 부동산을 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식과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AI 시대예요. 저도 AI 정말 싫어합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인가요? 저는 한 번도 AI를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저희도 AI를 필두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회사를 하고 있는 세무 서비스 앱이지만 이게 저도 가끔씩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 제가 약장수인지 이 회사 스타트업 대표인지 합니다. 근데 이때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때는 조금 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어요. 어디에 있는 주식까지 살 수 있어요? 저기 멀리 있는 미국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심지어 베네수엘라, 뭐 개발도상국으로 따지자 그러면은 뭐 베트남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의 지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저희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요,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이에요. 그 타이밍 누가 좋은지 모르나요? 이 생애 주기처럼 이 경제도 지표라는 게 있어요. 주기라는 게 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서 관련된 뭐 리먼 브라더스부터 싹 다 망했습니다. 그때 내려갔죠. 다시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때 돈을 많이 담으셨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다 그때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물려 있으시겠죠. 이게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 뭐 똑같이 오라는 법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2028년도에 똑같이 또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타이밍을 알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저 워런 버핏을 능가하는 부자가 됐을 겁니다. 투자와 타이밍인가요? 인생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는 타이밍이니까 머니 게임을 해야 된다. 뭐 유튜브에 많이 누굴 저격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게임식으로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주식을 하는데요, 자기 수준에 맞는 이 자가 분석을 저는 좀 시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식, 부동산, 뭐 펀드, ETF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금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대로 가면 갈수록 투자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적금은 간단하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근데 왜 주식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삼성전자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테슬라는 혹시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그러면 핸드폰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배터리 회사고 2차전지, 여러분들 2차전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2차전지 원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거기에다 그렇게 이 냄비에 물 끓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에셋에 있었을 때도 제 펀드를 다루는 상품을 하고 있었을 때도 주식은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는 말이 좋아 펀드 매니저고 PB지 사실상 주식팔이거든요. 저희는 펀드를 팔아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제가 성과가 올라가고요. 제가 승진을 합니다.
다른 여기에 이제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분들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에 투자 주체는 본인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돈들도 있고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국내 자산, 해외 자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에는 이런 돈들이 있고 뭐 해외에는 뭐 이런 주식이 있고 뭐 테슬라가 됐다더라 뭐 엔비디아가 뭐 했다더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엔비디아를 사놓을 걸 그랬었어요. 제가 미래에셋 입사를 했었을 때 제 기업 분석했었던 첫 회사가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엔비디아를 외치고 다니는데 저는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산, 해외 자산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더 익숙한 건 국내 자산이죠.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사대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고 싶어해요. 그죠? 자, 위 차트랑 이게 10년봉이에요. 이 차트랑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다시 한번 요거 첫 번째 1번, 이게 2번. 자, 이게 코스피고요. 이게 S&P 500입니다. 네, 한국이랑 미국이에요. 마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같죠? 조금 더 나가면은 이 위험도라는 건요, 돈을 잃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 플렉츄에이션이에요. 변동성인 거예요. 얼만큼 내가 예측을 하느냐, 예측을 못 하느냐 이 차이인데 어차피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맡겨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맡겨야 돼요? 이 경기에다가 맡겨야 돼요.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이 경기는 계속 오를 것이고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타 치고 성공했다는 분 보신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단타를 치면 그걸 뺄까요? 다시 재투자를 할까요? 그게 게임머니예요. 그게 한 게임 고스톱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이랑 투자 분석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있고요. 구글도 있네요. 아마존, 테슬라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종목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분석 누가 해주나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토요일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1대1 1인 개인 PB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이 펀드 매니저가 자 벌어들인 돈의 무조건 3분의 1은 뭐 브라질 채권을 사시고요 3분의 1은 무조건 삼성전자 3분의 1은 무조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세요 라고 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1억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개런티가 제가 한다면 안 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거 끝나고 아마 저한테 계속 줄 서실걸요. 종목 찍어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저번 이 자기소개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보고 싶지 않아서예요. 하지만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소개드릴 수 있어요. 제 고객이었고요. 저는 미래에셋에 입사를 하고요. 고객이 없었어요. 자, 20대에 입사를 했는데 어떤 자산가가 20대 핏덩이한테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전 저와 비슷한 저와 같은 선상에 있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모객을 했습니다. 뭐 대기업도 있고요, 금융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다 똑같아요. 제조업에 입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은행에 입사하신 분들, 보험사에 입사하신 분들 자기 회사 아니면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많은 회사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많은 회사들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금, 적금보다 좀 나은 거 있으면 좀 넣어달라 라고 해서 전 정확히 이분들을 50대 50으로 나눴고요. 자산을 좀 안정적인 이게 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제가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계속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씩 투자를 했으면 어떤 건 많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말에 다시 한번 리밸런싱을 해서 똑같이 맞춥니다. 그렇게 10년을 하면요, 뭐 대략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연수익은 8% 정도 됩니다. 미국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종목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 인덱스를 조금 더 노리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전 종목을 보고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돈을 벌었죠. 돈을 벌면 돈을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굉장히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독일에 있고 그다음 일본, 우리나라만 있는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저한테 좋은 법이고요. 저를 돈 벌게 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악법이에요. 왜 악법이냐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상속세 증여세는 이미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또 내는 세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10억에서 20억 구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낸 세금으로 바뀌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을 낸다는 말이 나온 건데 이게 저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회사에 같이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 상속 분할, 상속 분쟁,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소 여기도 가장 많은 구간이 어디실 것 같으세요? 10억에서 20억 구간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0원에서 1억 구간이에요. 네.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상속을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물론 1억도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형제끼리 소송을 합니다. 그냥 작은 돈들을 가지고요. 미리서 준비를 했다면 사실 이런 일은 없겠죠. 저희 클라이언트, 저희 고객들에게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 명의로 된 돈이 1원이라도 있으면은 그 징계 플랜이 실패한 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서 물론 개차반인 아들도 있고 말 안 듣는 딸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서 돈을 주면은 안 된다. 돈을 주면 나를 안 찾아올 것이다. 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신탁도 있고요. 요새 유언대용 신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한다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겠지만 있었으면은 삼성전자부터 먼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가름한다. 쉽게 말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10억을 벌었어요. 아빠 회사로 벌었습니다. 법인세를 냅니다.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9%를 낼 텐데요. 그리고 아빠가 월급을 가져가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아들, 딸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상속을 해줘요. 여기서 상속세가 붙어요. 3번 과세가 됩니다. 3중과세 아닌가요? 대한민국은요. 세목이 다르면 각각 한 번씩 과세됐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이 같은데 어떻게 계속 똑같은 재원에다가 세금을 계속 물리죠? 조금 더 드리자면 인구가 부족하고 항상 국가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국내 세금 징수 방식이 있어요. 제가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유 자체도 사실 이것 때문인데요. 시간이 갈수록 자산은 증가합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물가가 오르고 자산이 증가하면 뭐가 같이 오르나요? 세금도 같이 올라요.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요. 이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상속세로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은행 할 거 없이 사전증여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증여 지금 좋은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빨리 줘야죠. 다 압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상속이랑 증여의 비율이 얼마 될까요? 9대 1이에요. 가장 많을까요? 상속입니다. 증여가 별로 안 돼요. 좋은데 왜 안 하냐면요. 지금 현금 흐름성이 없습니다. 대표님. 지금 내가 이거 팔면은 다 물려있어서 안 됩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시면 똑같아요. 돌아가셔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현금 흐름성 없고요. 유동성 없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왜 되냐면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다음부터 6개월 안에 무조건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옵니다. 뭐 하나요? 회사 팔고요. 집 팝니다. 최근에 했던 상속세 개포동인 아파트 파셨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세금 내려고요. 물론 물납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이 사전증여 시점에서 지금 세금을 낼 수가 없다면 이 사전증여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끝내고 세금은 상속세로 낼 수 있다면 과세가 이연된 효과가 있고 이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자녀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국내 증여 방안 케이스들입니다.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성년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태어나서 행복하니까
돈을 주시나요? 한미약품 회장님처럼. 대부분 결혼할 때예요. 신혼집 구하고 결혼 자금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지금 당장 2억을 주면요 몇 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줍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자녀분들에게 빌려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빌려서 차용증도 쓰고요. 가지고 와서 공증도 받습니다. 공증사무실 가서. 다 쓸모없어요. 세법에는요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명목상의 형식행위들은 싹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은 뭐가 이득이에요? 엄마가 그 돈이 없었으면은 제가 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빌리면 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가죠. 이자만큼 내가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만큼을 증여받았다고 봐요. 빌리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떡볶이 사 먹기 500원만 달라고요. 이거 증여인가요, 아닌가요? 법률상으로는 증여예요. 이것도 냈으니까 10% 내야죠. 그럼 옆에서 국세청 직원이 그러면 50원 뜯어갑니까? 안 하죠. 자, 이거는 물론 증여에 보면은 이제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지만, 좀 제가 과하게 예시를 들었지만 캡이 있어요. 너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익까지는 내가 잡지 않을게라고 하는 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을 국세청이 정한 고시자율은 딱 4.6%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역산해 보면 대략 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2억 1,7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무이자로 빌려줘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법인으로 취하면요 그 이익이 1억으로 바뀌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0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근데 아까 제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국세청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인격을 무시해버려요. 이 법인에 있는 주주들한테 과세된 걸로 봅니다. 이것도 저는 살짝 억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세청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류의 어떤 억지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님들 유튜브를 보면요 가족법인 만드세요. 20억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이거 다 걸립니다. 혹시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억까지 무이자로 자녀들한테 넘기는 방법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 판례예요. 2023년 11월 판례인데 그걸 판례를 못 보신 세무사님들이 시겠죠. 네, 이거는 개인한테 준 걸로 과세가 돼서 4.6% 전부 다 이자를 뜯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돈을 더 빌려주고 싶은데, 이거 빌린 특수관계인 개인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까지 해야 되냐면요, 자녀가 부모님 돈을 빌려갔으면 뭘 줘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이자를 줘야죠. 이자도 주고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계좌에 다 찍어놨는데 우리 애가 20만 원씩 다 보내고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요, 그 20만 원 받으신 거면 부모님한테 뭐가 생겼어요? 이자 소득이 생겼죠.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지 진짜 빌린 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가 혹은 최고 세율이신 거예요. 49.5%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빌려줬다고 칠게요. 1년에 이자가 4,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50%면요 매년 2,300만 원씩 코스트가 생깁니다. 엄마 아빠 이것까지 내야지 실제로 빌린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도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엄마한테 이자 주면요 엄마가 그 이자 고스란히 빼가지고 현금 주는 거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 그럼 안 되는데 전 깔끔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금투세 마찬가지, 뭐 이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제 법인의 지위로 뭔가를 투자를 하는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족법인이란 무엇이냐?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100% 주주 설립을 합니다. 뭐 아들반 딸반 들어가도 되고, 딸이 좀 더 이쁘니까요. 네. 저도 딸을 낳고 싶은데 딸이 좀 더 이쁘니까 뭐 딸 60% 아들 40% 이렇게 주시면 싸움 납니다. 무조건 50%씩 주셔야 돼요. 그 대표는 부모님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부모님 회사도 괜찮고요. 현금에 10억을 조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셔서, 법인은 그러면은 뭐 이거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떤 채권 발행이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뭘 받았으면 또 뭘 내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죠.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내려왔는데, 제가 말한 방식대로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8%는 꾸준히 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지분이 계속 상승을 하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에 있었던 고정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10억으로. 이 10억은 나중에 20억이 되건 40억이 되건 50억이 돼도 10억에 대한 세금만 나와요. 지금 준 거니까.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 과세 표준을 획득시키는 이 조달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조달을 시키냐? 법인을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토요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말씀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요. 방법들은 제가 잠깐 써놓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용했었던 전환사채, 이건 굉장히 좀 캐캐묵은 진부한 주제가 됐지만 그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당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전대창, CBBW반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활용을 통해서 법인에게 돈이 주어진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법인세가 나와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개인은 최고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혹시? 지방세 포함해서 49.5%입니다. 거기에 건보 이런 준세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런데도 자연인인 개인으로서의 재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법인은 9%에서 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인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그래서 가족법인을 저희가 설립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7월부터 가족법인 설립을 저희 준비는 많이 했었고 7월부터 제가 가족법인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전부 다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50개 정도 가족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법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대략 한 2,800억쯤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코스트를 좀 덜 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이 세금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기획조사라고 하잖아요. 기획조사가 꼭 굳이 검찰, 경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도 기획조사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는 은행에 병원장님들 한꺼번에 쫙 한번 세무조사 하시고요.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숙박업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야놀자에 들어가서 숙박업 하셨던 분들, 현금 매출 누락하신 분들 전부 다 세무조사 나오셨어요. 이런 기획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상속증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요. 묵혀두는 거예요. 가산세가 계속 생기니까요. 그래서 법이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못합니다. 그 전에 하면 사실 가능은 해요.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족 법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면은 이 자녀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인 설립부터 등기 이런 것들 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족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대여나 외상매출금 그게 아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주 발행이라든지 배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법인 만들어 놨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법인은 증여세가 없으니까 법인세가 나오겠지 하고 주십니다. 이때도 국세청은 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도덕격을 무시해요. 주주한테 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빠가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법인을 만들면 그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해요. 아들 법인은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 놓고 마케팅 비용이 막 20억씩 씁니다. 다 걸립니다. 이거 일감 몰아주기예요. 안 걸리실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법인으로 넘길 수 없이 법인 명의가 안 되는 자산들에 대한 어떤 상속증여 처리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가족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자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이제 사모펀드 하나를 설립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저도 투자업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좀 없잖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세무업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고객들이랑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여과 없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이나 어떤 제 종목 추천은 그때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법적인 상담이라든지 증여 상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혹시 시간이 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